다음으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디지털 SOC 추진 전략을 발표해 주실 한양대학교 박정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디지털 SOC 추진 전략을 발표할 박정일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북이가 되겠습니까? 토끼가 되겠습니까? 거북이 인생을 살겠습니까? 토끼 인생을 살겠습니까? 즉, T 인생을 살겠습니까? R 인생을 살겠습니까? 거북이는 왜 토끼에게 경주를 신청했을까요? 토끼는 왜 거북이의 신청을 받았을까요? 거북이와 토끼는 왜 같은 선상에 있을까요? 영국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거북이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앞으로 갔습니다. 토끼는 빠르지만 우왕좌왕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거북이가 꼬리를 먼저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거북이는 느리다는 열등감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었지요. 여러분들도 인생은 장기전입니다. 거북이와 토끼와 같이 인생을 융합하고 복합해서 최후의 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제4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1차 농업혁명은 토지와 노동이 주를 가진 국가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2차 산업혁명에는 자원과 기술과 자본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3차 디지털혁명은 어땠을까요? 정보와 지식, 인터넷입니다. 대한민국은 제3차 디지털혁명에서 IT 강국으로 웃돈 선 경험이 있습니다. 제4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4의 물결, AI 혁명, 물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4의 물결, AI 혁명,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는 안정되어 있는데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AI 혁명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AI 쓰나미는 지금까지 산업화 시대의 모든 제도, 기술을 다 몰아칠 것입니다. AI 혁명의 방파제를 넘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AI는 여러분들이 휴먼 레벨 인텔리전스 스테이션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휴먼 레벨 인텔리전스 스테이션에서 한 여러분의 동료가 외칩니다. Hey, looks, AI is arriving. AI가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료들과 다 같이 AI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맨 뒤에 있는 친구가 Oh, it's coming fast. 이렇게 빨리 와. 여러분들이 다 AI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AI는 어떻게 됐을까요? 휘리릭 지나가 버렸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갈까요? Where is your destination?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목적지는 여러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AI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산을 넘으면 산내음이 납니다. 바람이 꽃밭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꽃내음이 납니다. AI 바람이 여러분의 인생의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AI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왜 선조들은 가난했을까요? 우리 선조들은 왜 가난했을까요? 첫 번째, 해양 세력을 등한시했습니다. 과학기술과 엔지니어를 배척했습니다. 제조업을 등한시했습니다.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식민양요를 거쳤습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척합의를 세웠습니다.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으로 1894년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1904년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1910년 한일 합방을 하게 됩니다. 1763년 사도세자가 정쟁을 앞세울 때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단 2년이었습니다. 일본에 2년 뒤졌는데 산업화 시대 100년을 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2030년은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1890년대 뉴욕 피프스 어베뉴 거리입니다. 똑같이 20년이 지난 거리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마차가 1890년에는 거리를 꽉 메웠는데 1910년에는 포드 자동차로 꽉 메웠습니다. 그러면 2030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광화문 거리에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차로 꽉 찰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율주행차 시대, 전기 자동차 시대에 선점하게 되면 패권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 유럽의 작은 나라 네덜란드는 1602년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1609년 은행을 만들어서 전 세계 글로벌의 무역 루트를 제패했습니다. 무역혁명으로 글로벌을 제패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산업혁명으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2030년, 40년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영국 같은 국토를 가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AI 혁명만이 살 길이고 AI 강국으로 우뚝 서야 되는 것입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미국 GDP의 6%만을 점령하고도 글로벌 ICT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GDP의 나머지 94%를 AI 혁명이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뉴팩처링 11%, 인포메이션 5%밖에 안 됩니다. 2030년 시대에는 AI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듣고 있어요.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은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지능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범용 컴퓨터에 적용한다고 가정한다. 이용하는 또한 그와 같은 지능을 만들 수 있는 방법론이나 실현 가능성 등을 연구하는 과학 분야를 지칭하기도 한다. 자, 인공지능은 알고리즘 이름입니다. 알고리즘 물어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이란? 알고리즘은 수학과 컴퓨터 과학, 언어학 또는 관련 분야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공식화한 형태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알고리즘은 연산, 데이터, 실행 또는 자동화된 주도를 수행한다. 상법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AI 시대는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달리는 로봇입니다. 인간과 같은 생각을 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숙지할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시대는 AI 로봇이 주류를 이룰 것입니다. 자, 그러면 AI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렐로우 AI입니다. 위크 AI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설계한 알고리즘대로 너는 바둑만도 알파고입니다. 너는 요리만 해. 너는 청소만 해. 너는 판결만 해. 너는 아나운서만 해. 모든 앞으로 AI 시대는 AI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너럴 AI입니다. 제너럴 AI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봤던 터미네이터와 같은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인지하고 판단하고 학습하고 자기 스스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분포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제너럴 AI는 0.001%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무시를 못하느냐? 기본적으로 IQ가 200부터 시작합니다. 슈퍼컴퓨터의 용량에 따라서, 성능에 따라서 20만도 될 수 있고 200만도 될 수 있습니다. IQ가. 상상이 안 갑니다. 자, 그러면 AI 발전이 가속화돼서 모든 인류의 지성을 뛰어넘는 그 시기를 AI 싱귤러리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시대는 언제일까요? 2040년 되면 제너럴 AI 시대가 옵니다. 스트롱 AI 시대가 오고요. 2070년 되면 슈퍼 인텔리전스 AI 시대가 도래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AI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미래에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고 AI가 보조 역할만 하는 좋은 파트너가 돼야지 영화에서 보는 터미네이터와 같은 AI가 인간을 지배하고 종속하는 시대는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어디 있을까요? 1970년에 호주의 한 학생이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지도를 그려오라고. 반대로 그려와서 제출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선생님 답변은 정답이 아니라 다시 그려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 지도가 7년 후에는 35만 장이 팔렸습니다. 남아프리카에 가면 남아프리카가 중심이 되고 프랑스는 프랑스가 중심이 되는 지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여러분이 중심이 돼서 AI 시대를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물 맑고 깨끗한 공기, 좋은 인프라, 교통, 교육, 환경, 이런 모든 도시를 갖고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탑10을 나열해 봤습니다. 여러분, 왜 대한민국은 없을까요? 서울하고 부산은 왜 안 끼어 있을까요? 살기 좋은 도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환경과 문화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토지 이용 계획과 교통 계획을 잘 세운 녹색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더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떤 조건을 갖고 있을까요? 쾌적성과 살기 좋고 편리한 녹색 교통을 갖고 있는 게 미래의 도시입니다. 자, SOC란 무엇일까요?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자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사회간접자본이라는 것은 도시의 인프라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 공항, 철도, 항만과 같은 교통시설이나 전기나 수도 등을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SOC와 생활 SOC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존의 인프라 위에, 기초 인프라 위에 문화체육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의료, 방역, 복지, 공원시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한 것이 생활 SOC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생활 SOC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활기차고 품격이 있으며 따뜻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삶의 터전을 만들자.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디지털 SOC라고 또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디지털 SOC란 무엇일까? 그러면 지금 도시의 인프라는 전부 다 아날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디지털 시대에, AI 시대에 IoT, 인터넷 오브 띵스를 센서를 전부 다 달아서 디지털로 원격 검침을 한다든지 디지털로 모든 제어를 하는 것을 디지털을 입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도로예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도로와 차, 비클, to everything이죠. 그러니까 차와 차, 자동차와 자동차. 예를 들어서 앞에 낙하물이 떨어졌다. 그걸 즉시 자동차와 자동차 간에 알려주고요. 터널 안에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도시 도로에 ITS를 구축하는 것이 디지털 SOC의 기본이고요. 그 예를 들어 철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에는 일일이 다니면서 점검했지만 지금은 실시간 상태에서 철도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하천도 마찬가지죠. 폭우가 내렸는데 이거 수문을 개방해야 될지 안 할지는 전부 다 IoT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AI 시스템이 결정합니다. 방류하면 얼마만큼 방류하면 하루에 홍수가 생기지 않겠다. 뭐 여러분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One ID 시스템이라고요. 탑승권부터 신분증, 지문, 얼굴 등을 모든 것을 AI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사천리로 출입국을 관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스마트 공항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한국판 뉴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SOC 디지털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 핵심 2대 원칙은요. 노후 국가 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SOC 기본 도시 인프라 위에 디지털을 입히면 디지털 SOC가 되는 거죠. 그럼 최종 목표는 뭐일까요? 스마트 시티가 최종 목표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왜 필요할까요? 첫째, 사람들이 전부 도시로 모여듭니다. 도시 인구 집중화가 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이 혼잡되고요.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삶이 불편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ICT 기술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교통, 에너지, ICT, 생활복지, 친환경 기술, 안전, 행정 이런 것을 전부 다 융복합해서 파급 효과가 새롭게 성장 동력을 일으킬 수 있고 시민들의 삶을 보다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스마트 시티의 목표입니다.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SOC 기본 인프라에 도로라든지 철도, 항만, 항공 위에 데이터 허브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위에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 예를 들면 교통이다 그러면 자율주행차 및 통합 이동 서비스, 스마트 교통 관리라든지요. 환경이라면 여러분들한테 대기 오염 예측이라든지 친환경 수자원 관리라든지 그래서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든지 원격 검침의 기본 에너지 관리라든지 이런 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생활복지 면에서도 스마트 헬스케어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인프라 위에 데이터 허브를 위해서 그 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스마트 시티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통합 운영 센터가 필요합니다. 스마트 도시 통합 운영 센터는요. 교통에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실시간 시설물 관리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요. 행정 업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걸 어디다 두냐. 시민들한테 제공하고요. 분야별 정보 시설 쪽에 제공하고 긴급 안전 정보 예를 들어서 뭐 소방서라든지 현장 출동할 때 재난 정보할 때 데이터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주요 목표는 결론적으로는 살기 좋은
거주 적합성이 뛰어난 도시를 만들자. 이게 스마트 시티의 주요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스마트 시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융합 얼라이언스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협력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법제도를 개선해야 되고요. 국내외 보급이 확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시티 융합 얼라이언스의 기본 단계는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하고 두 번째로 공동 비즈니스를 추진하게 돼서 결론적으로 국내외의 스마트 시티를 확산하는 게 주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3대 목표는 도시 성장 단계별 접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스마트 그릴이라든지 자율주행, AI,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간과 시민, 정부 지원하에 삼위일체가 돼서 추진해야만이 스마트 시티의 3대 전략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스마트 시티가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를 들어서 기존 도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기상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 시티가 되면은 스마트 홈 시스템을 통해서 미세먼지 정보라든지 교통 정보라든지 이걸 다 앉아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맞춤형 환경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도 기존에는 꽉 메인 도로에서 시간을 허비했지만 앞으로는 자율주행 대중교통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택시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에 의해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 CITS에 의해서 출퇴근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사무실 차량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어서 도시 공간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가 되면은 전에는 탑다운식으로 지자체에서 도로, 공원 등을 만들 때 시민들의 의견은 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시청에서는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고요. 의견 수렴을 거쳐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즉 바텀업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열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를 전기를 생산해서 스마트 그리드로 절약한 전기를 사고 팔아 시민들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범죄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모든 CCTV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긴급으로 119라든지 이런 데 연락을 해서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스마트 홈에서 개인 건강 및 일정 관리도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침대에서 건강을 체크하고 감기 기운이 있는지,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AI 비서가 집의 온도와 습도를 높이고 내일 병원 진료까지 예약해 주는 것이 스마트 시티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국내 스마트는 지방에 보시는 것과 같이 수십 군데에서 스마트 시티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는 미래 도시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은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릅니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오릅니다. 인생이란 작은 배.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태풍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AI 시대, AI 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북이와 같이
때로는 느리지만 끝까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토끼와 같이 빨리 달려서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정일 교수님 발표 네. 감사합니다. 별 말씀. 네,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기존의 SOC와 디지털 SOC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고요. 또한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SOC 추진 내용 및 전략을 이해하고 스마트 시티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야기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제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인들에게 생소하지만 핵심 개념이라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기존의 SOC와 생활 SOC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디지털 SOC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SOC란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것은 기존 도시의 인프라입니다. 그럼 도시의 인프라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공장이 지어서 유통할 수 있고 수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기존의 SOC, 사회 간접 자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디지털 SOC라는 것은 기존 인프라 위에 예를 들어서 환경, 교육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위해 얻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에 있었던 전부 인프라를 디지털 시대에 IoT를 입혀서 디지털 SOC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국은 시민들이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만들자 하는 게 디지털 SOC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 그 중에서도 디지털 뉴딜을 성공하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뉴딜은 1년이나 2년 내에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뉴딜을 추진했을 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뉴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추진 계획을 세우고 발표만 한다고 성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추진 계획, 전략적 로드맵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인력이 투입이 돼서 실행이 돼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한 2년 내지 3년 이상은 걸립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상황은 5년마다 정권이 교체되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정부에서 성과를 내려면 첫째,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는 해서는 안 된다.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을 해서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의사결정을 빠르게 해서 성과를 낼 수 있어야지만 성공 가능하다. 막연히 2025년까지, 2030년까지 계획만 발표해서는 성과를 낼 수 없다. 성공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정일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